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도와 서울 지하철 연쇄 파업이 예고되면서 당장 내일부터 교통대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사의 막판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국 철도노조가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수년째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성과급 기준을 두고 노사 간에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이 총파업 여파로 열차 운행이 줄어들면서 연말 교통대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승객들의 불편함이 커질까 걱정이 되는군요. 네, 전국철도 노동조합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 KTX 경부, 호남선 이용객들의 이동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노사 간 최대 쟁점은 성과급 기준이었습니다. 통상 공기업의 성과급 기준은 기본급 100%지만 코레일은 기획재정부의 문책성 지침에 따라 8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코레일 노사는 물론 인건비 예산 권한이 있는 기재부까지 합의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수년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하루 평균 열차 운행 횟수는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12일, 9호선 일부 구간 노조는 내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연말 교통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렇게 연이은 파업이 예고되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죠. 네, 국토교통부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정부합동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수도권 전철과 KTX에 동원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속, 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9호선의 정상 운행을 위한 최소 인력을 모두 확보해 100%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일에는 출근 시간대에 100% 정상 운행, 퇴근 시간대에도 총 운행률을 88%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계속해서 쿠팡 사태 속보 전해드립니다. 3천만 명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후임엔 미국 본사 법무총괄이 선임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결국 물러났군요. 그렇습니다. 쿠팡은 오늘 오후 자료를 통해 박 대표가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표 사임에 따라 쿠팡은 해롤드 로저스 미국 쿠팡 INC 최고 관리 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쿠팡의 임시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이번 인사가 사실상 박 대표 경질로 해석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미국 법인이 사태 수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서 다음 주 예정된 국회 쿠팡 청문회에는 김범석 의장이 출석하는 대신 로저스 대표를 또 다른 방패로 세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오늘도 쿠팡 관련 대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면책 규정과 또 복잡한 탈퇴 절차 관련 지적이 또 나왔죠.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후에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쿠팡의 이용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쿠팡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약관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과 입증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관련해서도 공지기간을 최소 30일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사고 전담 대응팀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쿠팡이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보이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그동안 쿠팡 독주 체제에 눌려있던 이커머스들은 이 탈쿠팡족들을 잡기 위해서 요즘 특히나 분주합니다. 조금 더 편한 배송과 또 조금 더 큰 멤버십 혜택, 여기에다 각종 프로모션까지 곳곳에서 쏟아지는 모습인데 자세한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우선 신세계 쓱닷컴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쓱닷컴이 주요 시장인 서울, 경기 전역에 핫배송 시스템을 본격 도입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에는 냉장과 냉동 상품을 함께 주문하면 각각 별도로 박스나 보냉 가방에 담아 배송했지만 냉장과 냉동 제품을 한 박스에 함께 배송하는 겁니다. 그동안 과도한 포장으로 배송 물류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소비자로서도 배송물이 집 앞에 쌓이고 정리할 게 많아지는 불편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쓱닷컴은 핫배송 본격 도입과 함께 다음 달부터 새 멤버십인 쓱 세븐클럽도 출시하는데요. 업계 최고 수준인 결제 금액의 7% 적립을 앞세우고 티빙 제휴 혜택도 더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이커머스들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우선 컬리와 네이버가 협업한 컬리 앤마트는 어제부터 2만 원 이상 식품 구매 시 무료 배송 혜택뿐 아니라 네이버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10%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마켓과 옥션은 오는 21일까지 크리스마스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요. 특히 쿠팡의 주력으로 꼽히는 식품, 생필품 카테고리의 할인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IGA웍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는 1,594만여 명으로 닷새 만에 204만 명 넘게 이탈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결정을 앞두고 코스피는 이틀째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금리 결정 이후 열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은아 기자. 네, 최은아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군요. 네, 4,16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0.21% 내린 4,135.0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3천억 원, 개인이 890억 원 팔아치우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예정된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은 앞으로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내년 2월에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가 지명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약세였죠. 네, 최근 급등세를 이어갔던 2차 전지 대표주들인 LG 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그룹주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는 4%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자사주를 미국 증시의 주식 예탁 증서로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입니다. 업계는 SK 하이닉스가 자사주 약 2.4%, 1,740만 7,800주를 ADR로 상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며 3거래일 연속 상승해 935.0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1,472원을 돌파했던 환율은 1원 90전 내린 1,470원 4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은행 김종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국민연금과 개인 등 해외 투자 증가로 인한 수급 요인이라며 환율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최은아입니다. 정부가 국내 반도체 공장 조성에 오는 2047년까지 약 700조 원을 투입합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 마련이 거의 됐다면서 금산분리 완화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했죠. 네, 이 대통령은 K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를 열어 민간 학계와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통상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47년까지 7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1개인 반도체 생산, 연구 팹을 16개 추가해 37개로 늘리고요. 인간 두뇌 모방으로 AI 학습에 쓰이는 인공신경만을 구현하는 NPU 개발, 상용화에도 2030년까지 1조 2276억 원을 투입합니다. 첨단 패키징에는 3,606억 원, 차세대 메모리에는 2,159억 원 등을 투입합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와 팹리스 분야 10배 성장도 제시했는데요. 삼성과 SK 키파운드리, DB 하이텍과 4조 5천억 원 규모 상생 파운드리를 구축해 팹리스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기업들 관심은 돈을 투자할 수 있게 이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박노정 SK 하이닉스 사장이 투자 애로를 호소하면서였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이닉스 돈 많이 버니까 그 돈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돈을 벌어서 투자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팹을 짓고 장비를 갖다 놓고 생산하는데 3년 이상 걸리거든요. 먼저 놓고 나중에 벌고 이렇게 좀 순서를 바꾸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재명 대통령은 개선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라서 금산분리라고 하는 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역에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경우 기업에 유용하도록 세제와 규제를 정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의 인수전에 중국계 사모펀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명되면서 매각 절차의 투명성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으로 국민연금까지 이지스 자산운용의 위탁자금 회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국민연금까지 돈을 빼겠다고 나선 이유는 뭔가요? 네, 이지스 자산운용이 지난해부터 경영권 매각 절차 단계에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일부 운용 현황을 인수 후보자들에게 유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지스 운용 관계자는 전체 펀드 실사 과정에서 일부 운용 현황이 투자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매각 주관 회계법인에 제출된 것은 맞다며 이에 대해 대표이사가 어제 국민연금을 방문해 설명드렸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연금은 조만간 이지스 자산운용 위탁자산에 대한 처리 방침을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이지스 자산운용 부동산 펀드 설정액은 26조 2,520억 원으로 이 중 국민연금의 위탁자산은 약 2조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요. 국민연금의 자금 회수가 현실화될 경우 다른 연기금들도 이탈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이지스 자산운용 인수 우선협상자인 힐하우스의 입장도 나왔죠. 네,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는 모든 절차에서 매각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왔다며 이번 인수는 일본 등 아시아 전역에서 자산운용 플랫폼을 구축해온 3T AMC가 주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힐하우스가 이지스 자산운용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매각 절차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힐하우스가 본입찰 후 가격을 1조 1,000억 원으로 올려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자 본입찰에서 최고액을 제시했던 흥국생명은 자사의 입찰 금액 유출 가능성을 의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자금 회수까지 겹쳐진다면 이지스 자산운용의 매각 절차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운용자산 축소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번 매각딜 자체가 무산되거나 인수가가 재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우리나라도 대주주와 임원의 주식 매매가 미리 세운 주식 매매 계획에 따른 건지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실제 계획대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또 얼마나 지켜졌는지 깜깜이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1% 이상 보유 주주와 50억 원 이상의 거래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제에 따라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간 사전에 그치던 것이 이제는 사후로 확대돼 매매가 체결된 이후에 언제 계획했는지 그 시점 또한 추가로 공시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상황 보고서를 통해 거래 계획 보고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거래 계획일과 실제 매매 공시를 일치시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계획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보니 계획과 어긋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한미반도체의 곽동신 대표이사는 계획보다 주식을 더 많이 취득했고 반대로 조광피역의 대주주 A씨처럼 계획과 달리 장내 매도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내지는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사유로 해서 이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공시하는 정도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봅니다. 내부자 거래 공시가 의무화됐더라도 이행 여부가 깜깜이인 만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줄줄이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국민연금이 사회이사를 직접 추천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회장 선임 절차에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지나친 경영 간섭으로 관치금융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선임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쯤 금융지주 지배구조 승계와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오늘 오후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원장은 지주회사가 투명한 승계 시스템과 독립적인 이사들에 의한 견제 기능을 확보할 때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꾸리는 TF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CEO 자격 기준 마련과 사회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 등을 논의하겠다며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회이사의 경우에도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사회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와 함께 사회이사 임기 차등화 등을 통해 독립성을 갖춘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공정한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4대 금융지주의 이 국민연금이 직접 사회이사를 추천한 전례는 없는 것 같은데 이 금감원장 얘기는 회장 선임에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이사를 국민연금도 추천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는 사실상 국민연금을 뜻하는데요. 국민연금은 4대 금융지주 지분을 6에서 9%가량 갖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금융지주 사회이사는 차기 회장을 선임할 때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이 경우 국민연금이 간접적으로 회장 선임에 영향력을 미치게 돼 관치금융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배구조 TF에서 관련 보완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마친 후 관치금융 우려에 대한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내년 서울 핵심 정비사업 지역에서 수조 원대 초대형 사업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역대급 수주대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성수를 시작으로 압구정과 여의도 같은 핵심 지역에서 시공사 선정이 줄줄이 예정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은 벌써부터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박연승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내년 서울 핵심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사비만 2조 원을 넘는 성수 1지구는 단일 사업지로 최대 규모의 물량이 몰리면서 정비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핵심 구역으로 꼽힙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성수 전략 정비구역 1지구입니다. 성수동의 가파른 가치 상승과 한강변 입지, 그리고 초대형 단지 개발 등 기대감이 합쳐지며 건설사들이 놓칠 수 없는 현장으로 꼽고 있습니다. 앞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입찰 절차를 다시 밟게 된 이곳에 현대건설과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공정성 확보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무응찰로 끝났던 성수 2지구 역시 조합장 교체 이후 새 집행부가 꾸려지면 삼성물산과 DL-ENC, 포스코 ENC 등 대형 건설사들의 복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성수뿐만이 아닙니다. 압구정과 여의도도 내년 시공사 선정이 잇따라 예고돼 있습니다. 압구정은 이 구역을 현대건설이 이미 확보했고 내년에는 3, 4, 5구역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물밑 경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3구역은 사업비만 7조 원에 달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이 사실상 메가톤급 수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외 여의도 내 다수 단지에서도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조합들이 시공사를 이제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치열한 입지 좋은 곳은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건설사의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사업 규모에 따라 각 사업장의 선택이 건설 시장 판도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은 평균 20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실 고위 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이 서울 강남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지수 기자, 대통령 비서실 고위 공직자들 부동산 재산 내역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네, 경실련이 대통령 비서실 참모진 51명 중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주택과 비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재산은 평균 20억 3천만 원으로 국민 평균 대비 5배에 달했습니다. 3명 중 1명꼴로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주택자도 8명으로 전체의 29%입니다. 신고한 부동산 가격이
큰 상위 5명은 1인당 평균 54억 2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1위인 김상호 보도지원 비서관은 7채를 보유했고 신고 총액은 75억에 달했습니다. 뒤이어 2채를 보유한 이태영 민정비서관은 58억을 신고했습니다. 신고액이 아닌 올해 현재 시세 기준으론 강유정 대변인이 보유한 아크로 리버파크가 62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비싸다는 게 경실련 주장입니다. 또 경실련은 서울 주택을 보유한 12명 중 4명은 전세 임대를 줘서 수익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재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당 신고 재산은 평균 23억 9천만 원이고 이 중 부동산이 20억 3천만 원으로 부동산 비중이 85%를 차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을 주식 등으로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주장하고 있지만 주요 참모진부터 부동산 재산 비중이 80%가 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고가 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 정책을 펼 경우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느끼는 이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산업은행이 앞서 6차례나 매각에 실패한 아픈 손가락 KDB생명에 또다시 5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2조 원에 달하는데 앞으로 전망도 어두워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윤지혜 기자입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KDB생명이 5,1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이번 달 중 모기업인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혈로 급한 물은 끓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KDB생명의 자본 부족 사태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5천억을 투입해서 유상증자가 일어나면서 자본 잠식을 해소시켰지만은 영업 적자 상황에서 재무 상황과 거시경제 변수, IFRS 해결로 고려할 때는 추가적인 유상증자가 향후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상반기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KDB생명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한국기업평가는 KDB생명의 지급여력 비율과 관련해 업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매년 가용자본이 감소하고 위험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설계사 조직 안정화와 GA 채널 효율성 관리 등 채널 정비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설계사 정착률이 하락하는 등 영업 기반의 안정성이 저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IFRS 17과 강화된 건전성 규제는 이러한 추가 자본 확충 시기를 더 앞당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 17 도입 이후 KDB생명의 자본이 많이 줄었다며 보험 상품들이 과거 고금리용으로 많이 출시돼 금리 인하기에는 더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산업은행이 KDB생명에 투입한 자금은 2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지난 2010년 금호생명을 4,800억 원에 인수한 뒤 유상증자를 통해 KDB생명의 건전성을 유지해왔지만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에 가족끼리 제대로 된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연말같이 특별한 날 찾게 되는 호텔 뷔페 같은 가격은 한 명 가격이 이제 2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보도에 김한나 기자입니다. 치솟는 밥값에 연말 외식을 해야 하나 벌써부터 고민스럽습니다. 사적으로는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더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기본이 한 15만 원, 20만 원. 그렇다고 먹는 거를 양껏 먹는 것도 아니고 막 계산하고 생각해가면서 먹어야 되니까. 연말 외식 장소로 선호하는 호텔 뷔페도 이제는 4인 가족이 한 번 가면 8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서울 주요 호텔 뷔페 가격은 신라와 롯데 파르나스의 경우 성인 한 끼에 22만 원대, 웨스틴 조선도 19만 8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가성비 뷔페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다양한 식사 메뉴부터 디저트까지 2만 원대로 먹을 수 있는 애슐리 퀸즈의 경우 매출이 1년 사이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는 다양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특히 뷔페가 인기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뷔페에 대한 선호도 이렇게 양극화되는.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기에 연말연시를 맞이하게 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